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자,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오늘 두 번째 시간. 일단은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워밍업 단계로 서서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그리고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것들이죠. 부동산 폭락론은 고장난 시기다,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뭐 위기설, 이제 부동산 폭락론은 조금 들어가고 이제 위기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부동산 비관론자들, 우리나라도 비관론자도 많이 존재하죠. 막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또 지금 그 9.13 대책 이후로 시장이 많이 지금 좀 주춤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빠졌다. 서울도 많이 빠지고, 근데 사실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 비관론자들의 단골 멘트 한번 보시죠. 어떤 걸까요? 자, 우리도 일본처럼 갈 거야. 또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사면 안 돼. 이거 아주 대표적인 단골 멘트예요. 그래서 저 심각하죠, 표정이. 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만 한번 뽑아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인구가 감소해서 감소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수요가 줄어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너무도 유명한 얘기고 지금까지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과연 맞을까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그 해리 덴트라는 경제평론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 2018년도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올해 또 책 냈죠. 부의 대절벽 해가지고 주로 절벽을 좋아해요. 떨어질까봐 이 떨어지는 절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부의 대절벽이라는 것도 내가지고 엄청나게 책을 많이 팔고 있어요. 이 책을 많이 파는데 이게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책을 쓰거나 뭐 할 때 강하게 막 얘기를 해서 뭐 떨어지든 오르든 둘 중에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어필을 하는데, 이 해리 덴트라는 이 양반은 맨날 한마디로 이 부동산이고 뭐고 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만 맨날 하는 분이죠. 하지만 안 맞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 부동산 수요 줄어 집값 떨어진다의 대표적인 이 경제 평론가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금리와 통화량이 이 거시경제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주류 경제학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의 얘기는요, 인구 구조에 의한 소비가 경제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참 이런 게 궁금합니다. 자, 인구 구조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 저는 이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사람 말이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얘기가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으냐를 보면은 이 사람 얘기는요, 이 인구가 줄어서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장기라는 게 도대체 언제야, 이게? 100년 후? 200년 후? 50년 후? 우리는 사실 50년 후 당장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50년, 100년 후 일을 어떻게 알아요? 장기적인.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지금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금리와 현재 경제 주류학에서는 금리와 통화는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와 통화 정책들은 경제를 삽시간에 그냥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런 무기들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상황들을 보면요, 인구가 감소해서 수요가 줄어 집값이 떨어진다, 이 논리를 해리 덴트도 뭐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만 인구 감소는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인구 감소는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어떻게 줄까요? 인구 감소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영향은 반드시 주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차별화가 인구가 감소가 되면은
집 살 사람도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예, 집 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살 지역들, 꼭 내가 사야 될 지역들, 그런 어떤 특정 지역들의 가격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의 집값은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차별화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거지, 이게 수요가 줄어 집값이 떨어진다? 이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주택 보급률이 높아서 더 이상 집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 보급률이 높으면 주택이 많이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100% 넘어가면 주택 보급률 100% 넘으면 집 살 사람 없겠네? 이런 논리인데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일본이 집이 지금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집이 800채가 아니고요. 800만 채입니다. 800만 채. 예, 800만 채. 800만 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집이 많은 빈집이 많으면 어떻게 집값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도심의 집값은 오른다는 겁니다. 자, 일본 도심의 집값이 오르고 그럼 이 빈집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빈집은 다 시골에 있는 거예요. 이 외곽에 시골에. 그러니까 거기 고령화된 연세 드신 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공가가. 하지만 이 도심의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공급도 계속 해줘야 되고. 일본의 주택 보급률 120%입니다. 약 120%. OECD 선진국들의 주택 보급률의 평균이 115%예요. 115%. 이 평균 주택 보급률보다 일본의 보급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 도심의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전국의 빈집은 얼마나 될까요? 100만 채. 일본은 800만 채, 우리나라는 100만 채예요. 서울은요, 약 8만 채. 아니, 무슨 서울에 빈집이 8만 채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뜨고 찾아도 빈집이 없어. 예, 그런데 이 8만 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바로 재개발 지역들 있죠.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막 지지부진해가지고 다 이사하고 했는데 빈집으로 공사 못하고 있는 집들, 이런 공가들까지 합쳐서 이 8만 채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빈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3.5%. 아까 일본은요, 120%. 우리는 훨씬 일본보다 작죠. 103.5%.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일본 120%, 한국 103.5%, 선진국 평균 115%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아직도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낮다. 물론 주택 보급률 가지고 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죠. 주택 보급률과 부동산 수요는 무관하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택 보급률이 아무리 높아도 수요가 주택 보급률보다 더 높다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집이 많이 지어졌도요, 사람들이 막 들어와 살고 싶어. 그 지역에 막 들어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지어줘야 되는 거야. 더 많으니까 수요가.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낮은 지역 있잖아요. 주택 보급률이 낮아. 그 동네는, 그 지역은.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거기다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공급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미분양 나잖아요. 미분양.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요, 공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대충 이제 주택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지, 주택 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진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부동산 폭락론, 이거는요, 언제 한번 맞을까 말까 한 그런 단견이 뭐예요? 짧은 소견이라는 거, 짧은 소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견을 가지고 부동산 폭락한다, 일본처럼 간다, 이렇게 믿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5, 6년, 예전에 한 5, 6년, 6, 7년 전만 해도요, 부동산 일본처럼 간다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폭락한대. 집 사면 안 된대.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뭐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죠. 일본처럼 간다고. 하지만 일본처럼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폭락론은 언젠가 한번 맞을까 말까 하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제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들 마인드 있잖아요. 부자라는 거는 꼭 부동산 부자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번 분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막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재산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보통 한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 빼고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자가 된 사람들, 자수성가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예, 그런 분들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클까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클까요? 어떤 마인드가 클까요? 저는 긍정 마인드가 크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우유잔이 하나 있잖아요. 우유잔 컵에. 우유잔 컵에다가 우유 한 컵 따라가지고 우유를 쫙 마시잖아요. 한 반을 마셨어. 그럼 반이 딱 남았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뭐 어떤 차이가 날까요? 야, 이거 벌써 반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아직도 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긍정과 부정적인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반 남았네?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부자들의 마인드는 당연히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술술. 자, 부동산 폭락한다. 경제 위기도 제가 쓸래다 말하는데요. 우리 2013년도 되니까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강의하는 그런 데들에서 어떤 얘기 많이 했냐면 2015년도에 위기가 올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위기 안 옵니다. 온대. 2015년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랬대. 근데 2015년에 위기가 안 왔어요. 안 왔잖아. 그랬더니 갑자기 또 2017년도에 위기가 온대. 예, 그래서 안 옵니다. 2017년도도. 2017년도가 딱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019년도에 또 위기가 온대.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위기가 올 것 같지 않거든요. 위기라는 건요. 아무도 모를 때 소리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위기다 할 때는 절대 안 온다. 이것도 덤으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잖아요. 2번. 맞긴 맞아. 2번 하루에. 우리는 재테크 할 때 이 고장난 시계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예, 항상 이런 얘기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재테크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얘기들은 잊어버리시 좋습니다.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보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이것만 보고서 재테크를 할 건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건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또 그 주제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닌 긍정의 마인드를 갖자입니다. 항상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도 긍정의 마인드로 보시고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